자, 다음에 여러분들 8번 경제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10년 단위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는가. 아주 간단해요. 일단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미군 전기 이야기는 뺐어요. 미군 전기는 경제 파탄이고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간단하죠. 일본의 식민지일 때 남한, 북한, 만주, 대만, 일본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 경제권 중에 제일 취약한 곳이 대한민국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구는 많죠. 공업 기반은 하나도 없죠. 공산품은 일본에 의지하죠. 중화학공업은 북한에 의지하죠. 식량은 만주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낙지 다리 끊기듯이 다 끊겨버렸잖아요. 거기다가 8.15 광복과 함께 일본, 미국, 북한 등지에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귀환을 하게 됐는데 정말 거지처럼 살았죠. 거기다가 미국은 자유방임주의에 익숙했기 때문에 통제 경제 속에 있었던 남한 경제를 오판하고 자유방임 경제를 하다가 쌀값 폭등하고 쌀값이 폭등하니까 이번엔 반대로 쌀을 강제 수매하자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하여간 삽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인 6.25 전쟁이 터져서 전국 토가 박살나죠. 그래서 우리는 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에만 의지했다 이거죠. 예, 농지개혁도 물론 했죠. 위대한 업적이죠. 유상. 자, 원조경제 300산업 재분, 재당, 재면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서 Three White 소비재 공급만 발달했고요. 일제가 남기고 간 귀속재산 처분이 있었고 이 귀속재산을 차지한 사업가들이 대부분 오늘날 현대 재벌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60년대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권 때 1, 2차 경제개발계획 정확히 말하면 62년부터 71년까지 계획이 지속되었고요. 우리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공과가 명확한 지도자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은 사실 경제성장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박정희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노동자 농민의 희생 그리고 사업가들의 헌신 또 냉전체제라는 유리했던 여건 이런 게 경제성장을 가져온 거지 무슨 박정희 덕이야 하겠지만 원래 잘 돼도 그거는 지도자가 덕인 거고 못 되면 지도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시아 아프리카에 수많은 독재 국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독재하면서 성장한 국가는 사실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정희 정부의 어떤 과단성 있는 정책 결정 이런 게 효과를 발휘한 거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아무리 박정희 싫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만 반대로 또 박정희 대통령을 반인 반신처럼 추종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독재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는 세계사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은 경제가 오히려 후퇴합니다. 왜냐하면 독재는 효율적인 경제 체제가 아니고 특정한 권력자들의 이 개인적인 감정 혹은 또 인맥과 혈연에 의해서 비효율적인 투자나 판단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은 독재 이후에 오히려 경제가 망했지. 그러니까 내 말은 박정희 정권이 독재를 했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성과를 거뒀다면 맞는 말인데 마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박정희가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부정하면 세계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고 한번 담담하게 보자면 박정희 정권의 가장 큰 결단은 이거죠. 지도자가 어차피 디테일한 걸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 비슷한 시기에 북한도 천리마 운동을 하면서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합니다. 북한은 이미 우리보다 10배 이상 잘 살고 있을 때고 그 자신감 속에서 김일성이 오판을 합니다. 뭐냐면 자립형 경제를 추구하죠. 즉 어떤 나라에도 의지하지 않고 북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 이게 말은 되게 멋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당연히 중화학공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생산한 트랙터로 우리 스스로 생산한 기계공업으로 뭘 하겠다 하면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화학공업은 돈이 많이 깨지죠. 그러니까 경공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자, 저 간단한 예인데 제가 떠드는 건 잘하지만 역사도 뭐 보통 사람보다는 많이 알겠죠. 하지만 제가 뭘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이런 기술은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전문가들을 모시고 부탁을 하죠. 당연한 건데 제가 보일러도 수리하고 싱크대도 청소하고 싱크대도 고치고 다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는 있겠죠. 노력하면. 하지만 기술자들보다 당연히 더 못하겠죠. 영화 돌아가신 김주혁 씨가 찍은 영화 홍반장에 나오는 그 홍반장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인물이고 개인이 잘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는 더하죠. 북한은 자립형 경제를 추구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엔 자립형 경제를 추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수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낮은 임금밖에 없으니까 경공업 중심으로 수출 주동을 하자.
나머지는 다 수입하자. 때마침 또 운 좋게도 여기선 빼놨지만 한일 협정으로 일본한테 돈 왕창 받았죠. 거기다가 베트남 전쟁 터지면서 베트남에 들어가는 모든 군수물자와 베트남에 들어가는 한국군의 월급을 모두 미군 월급으로 채워주고 군수물자에 대한 독점권을 주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미국이 지원해주고 막대한 양의 경제 착원을 미국이 해주기로 하죠. 베트남 특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막대한 양의 돈을 벌고 이 경제 성장이 힘입어 70년대에 3, 4차 경제 개발, 즉 경공업은 이윤을 남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중화학공업에 손을 댑니다.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1차 석유파동 때는 우리나라가 1차 석유파동 때는 70년대 초반이니까 아직까지는 경공업 위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동 지역에 진출해서 건설 현장이 투입돼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만 2차 석유파동 때는 70년 후반이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중화학공업 위주로 바뀌었고 중화학공업은 원자재 가격의 폭등에 굉장히 민감한 공업인데 석유값이 뛰게 되자 나라 경제에 대불황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중동 특수는 그러니까 1차 석유파동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또 이제 농촌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이 힘입어 도시의 산업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이 쌓이자 농민층을 회유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새벽 6시만 되면 맨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죠. 자, 100억 달러 수출 77년에 이렇게 했고요. 사실 이런 경제 성장의 희생자라면 당연히 농민이죠. 가장 큰 희생자는 농민입니다. 왜냐하면 저고가 정책, 정해진 가격보다 추곡 수매가라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강제로 국가가 쌀을 수매했고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도시로 들어온 거죠. 만약에 농사지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면 왜 옵니까? 사람은 자기가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좋은 겁니다. 하물며 하다못해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린벨트 지역과 동네가 섞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좋거든요. 태생이 촌놈이니까 우리 마누라는 입만 열었다 하면 맨날 투덜거립니다. 아, 그러니까 촌구석이라 벌레가 많구만 이러면서 우리 집사람은 성남에 그 따닥따닥 붙어 있는 전혀 제가 볼 때 아름답지 않은 밀집된 도심지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무슨 동네에 산이 있거나 논밭이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 동네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촌놈들은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시골 출신이면 맨날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아요? 은퇴하면 전원 생활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물며 농민들도 농사로 잘 먹고 잘 살면 왜 옵니까? 굶어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도시로 들러오게 만들고 그럼 노동자들한테 자기 월급 줬습니까? 쥐꼬리만큼 줬죠. 이런 착취 속에서 경제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희생이 있었던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80년대 중후반 때 이게 참 재밌는 게 만약에 그런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 80년대까지 지속됐으면 분명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 건국 이래 누구 말로는 단군 이래로 최대 호황기가 오죠. 왜냐하면 미소 냉전이 마지막으로 한번 불꽃을 튀기면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저달러 정책을 고수합니다. 저달러. 저금리 이자도 엄청 쌌고요. 저유가 기름값이 똥값이었어. 게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2배 정도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일본 물건이 너무 물가가 비쌌기 때문에 한국 물건이 일본 물건의 한 50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덤핑 공세로 또 물건을 많이 팔았죠. 엔고. 이게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만약에 지금 같은 세계화 시대 WTO 체제에서 예를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포니 1이나 포니 2 같은 현대자동차 초창기차 지금 생각해보면 차도 아니야. 그거 완전 똥차인데 그거 살려면요. 그 당시 돈으로도 150만 원씩 내야 됐어요. 당시 대기업 과장 월급이 50만 원이에요. 월급 3달 끌어박아야 포니 1 샀어요. 그 쓰레기차를. 그런데 이 가격에 미국에 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건데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이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한 2달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 차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파는 가격보다 반값에 미국에 팔았다면 이 덤핑이죠. 지금은 전부 WTO에 제소됩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다 모른 척 해줬죠. 왜? 미소 냉전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냉전에 힘입어 또 3조 호황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기술이 앞서서 돈을 번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이 좋아서 돈을 번 거기 때문에 90년대 전반이 되면 이제 부작용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아직 기술이 한참 떨어질 때고 또 우리나라도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게다가 이제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 시장 개방 압력이 들어서면서
자, 19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산물 수입 개방되고요. 전면 개방. 그리고 1995년에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되고 1996년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라 생생히 기억나는데 군대 가기 전에 96학번 1학년들이 선배 우리가 OECD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드디어 선진국이 된 날이에요. 가시죠. 해서 그 당시 카땡땡이라는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OECD 가입 기념.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저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고 입대 이후에 7개월 뒤에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12,000원 받던 월급을 9,000원으로 깎는 폭거를 저지르게 되고 일식 4,000이었던 반찬이 일식 3,000으로 줄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휴가 나가서 투덜거리자 많은 선배들이 나 잘렸어 직장에서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고 외환위기가 터지게 됐죠. 정확히 97년부터 2001년까지였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원래 복지주의자지만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안 그러면 IMF가 돈 안 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구조조정, 비정규직 양극화 현상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죠. 물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1인당 GDP가 이제 일본에 필적할 만큼 성장을 했지만 사실 저보고 만약에 95년과 2021년 중에 국민들이 언제 더 살기 좋았냐를 고르라면 그건 95년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못 살았지만 취직은 잘 됐거든. 100% 취직. 한번 들어가면 안 잘려고. 지금 뭡니까? 힘들죠.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매다는 이유도 솔직히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안정적인 직장. 그럼 열심히 하셔야지. 마지막 이야기.